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을 했었어요. 그 위기가 바깥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깥에서 있는 위기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원래 경영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통제 가능한 쪽에서 우리의 성공 공식 그리고 우리의 안락지대 이것을 어떻게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현상 유지에 힘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상 유지라는 것이 뭐 아까 제가 몇 개 기업 얘기를 예를 들면서 성장을 못했지만 오래도록 살아남은 회사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큰 욕심을 안 부리면 현상 유지도 뭐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현상 유지라는 것이 가능하냐, 현상 유지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현상 유지의 노력을 하면 현상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현상 유지를 할 수만 있다면 현상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상 유지의 노력은 무능화의 그 과정이에요. 현상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무능화에 빠지게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 무능화가 전 계층에서 나타나요. 사업 구조부터 운영, 업무 수행 이것은 바로 임원의 영역, 관리자의 영역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의 영역 아니겠어요? 여기서 전부 다 무능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현상 유지가 어떻게 이 전 계층을 전부 무능의 늪으로 빠뜨리냐 하면 일단 임원들은 이렇게, 경영자들은 이렇죠. 경영자들은 현상 유지를 할 때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로 운영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믿는 방식은 이거다. 이 성공 공식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이걸로 잘해왔어. 임원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고객들이 떠나는 걸 느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왜 이러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관리자들은 나는 여태까지 항상 유능했었어요. 그래서 승진한 거예요. 나는 유능해서 계속 승진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요. 부하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 보기 시작합니다. 실무자들은 어떠냐면 일을 전임자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기도 하고 인수인계 받은 대로 하기도 하고요. 전임자가 가르쳐준 대로 해요. 그리고 나는 전임자만큼만 하면 나는 승진할 것 같아요. 전임자를 따라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가 나질 않아요. 이렇게 전 부분이 다 무능해져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무능함이 나타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현상 유지에 힘쓰면 현상 유지가 되지 않고 거꾸로 무능해지는 것일까? 아까 이제 임원들의 케이스는 여기 있는 게 이게 주먹구구입니다. 주먹구구. 주먹구구 아시죠? 마구잡이라는 걸 주먹구구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먹구구의 원래의 의미는 주먹으로 하는 구구단이에요. 이게 주먹으로 하는 구구단입니다. 진짜 실제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 구구단을 못 외웠을 때 1단부터 5단까지는 쉽잖아요. 그건 대부분 다 해요. 근데 6단부터가 어렵거든요. 6단부터 9단까지를 주먹으로 해서 구구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거기서 나온 게 주먹구구예요.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긴 되는데 엉터리를 하는 거죠. 그게 주먹구구예요. 이런 주먹구구식의 이걸 룰 오브 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리고 피터 드러커는 걸 드리프트 매니지먼트, 표류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직관 경험에 의존해서 기존에 우리의 성공을 가져왔던 그것들에 대한 그냥 단순한 신념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야. 교과서에 있는 거야. 우리한테는 안 맞아. 그리고 이제 여우와 심포도가 되는 거죠. 뭔가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안 되면 저건 쉬어서 못 먹어. 이러고 치우는 거죠. 이 경영자 레벨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조직은 끊임없이 이거 해보다 저거 해보다를 계속 반복하다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 동네에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죠. 예. 관리자의 무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건 아주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피터의 원리라는 이론이에요. 로렌스 피터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의 이론인데요. 이 조직 이론에서 굉장히 이게 영어로 사케스틱이라고 그러죠. 약간 풍자적인 그런 이론인데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이쪽은 우리 회사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자, 피터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은 궁극적으로 무능해진다. 이유는 조직의 중요한 포스트를 궁극적으로 다 무능한 사람이 채우게 되기 때문이다. 조직의 중요한 포스트가 다 무능한 사람으로 채워지면 당연히 조직은 무능해지죠.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직의 중요한 포스트가 다 무능한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일단 로렌스 피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긴 조직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승진을 원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승진 싫어하시는 분 없죠? 다 승진하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왔을 때 냉큼 받아요. 그죠?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승진을 원한다. 그리고 승진의 기회가 오면 바로 즉각 승진을 받아들인다. 자, 조직은 사람들을 어떻게 승진시키냐는 거예요. 승진을 시킬 때 일 잘하니까 승진시켜요. 그쵸? 유능한 사람이 뭐예요? 지금 일 잘하는 사람이죠. 실적 잘 내는 사람, 성과 잘 내는 사람. 그 사람을 승진시켜요. 그 유능함의 기준은 바로 과거의 실적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적이 그 현재의 포지션, 현재의 역할에서 일을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의 역할에서 일을 잘해요.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하면 다른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역할의 변화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승진에서도 실무자처럼 일하겠죠. 그럼 무능해지죠. 그 포스트는 무능한 사람으로 드디어 채우게 된 겁니다. 유능한 실무자 한 사람을 잃고 무능한 관리자 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진을 딱 했더니 훌륭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무자처럼 일을 해버리면 승진 누락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이 일을 또 잘해요. 그럼 똑같은 사이클을 또 거치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다음 위에 포스트로 또 옮기잖아요. 거기서 그 역할에 적응 못하면 승진에 누락되죠. 그러면 그 포스트는 그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승진 못하죠.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능할 때까지 승진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무능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승진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 무능에 도달하면 더 이상 승진 안 시키고 그 자리에 다 머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포스트들이 다 무능한 사람으로 채워지죠. 그럼 조직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의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 운영하시고 있는 회사의 인사제도를 한번 보세요. 인사제도의 승진이 뭡니까? 승진 왜 시켜요? 승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승진이 보상이다. 승진 보상으로 승진시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승진은 보상이 아니에요. 승진은 선발이에요, 선발. 어떤 포스트, 중요한 포스트가 비어있을 때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승진이에요. 거기서 찾을 수 없으면 뽑아오는 게 채용입니다. 보상은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승진을 보상의 차원으로 해요. 자,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일 잘했으니까 너 하나 더 위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발은 뭡니까? 지금 이런 역할이 필요한데 네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가 이 일을 맡아. 이게 선발이잖아요. 선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보상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회사들은 1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직이 무능해져요. 이게 관리자들의 현상 유지에 의해서 무능화의 길을 걷는 하나의 로직이에요. 실무자들은 왜 무능해지냐? 이 표에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경영자 말씀드렸죠? 관리자 말씀드렸어요. 실무자는 어떻게 하냐? 실무자들 회사 가셔서요. 여러분들 조직 구성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지금 무슨 일 하냐? 저 어떤 일 합니다. 자, 그 일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인수인계 받았어요.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인수인계 받으신 적 있을 거예요. 인수인계 받았는데 내 전임자가 하던 일에 몇 % 정도가 이해가 되던가요? 한 20, 30%도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 전임자는 딴 부서로 가거나 다른 회사로 가요. 일이 안 되죠. 당연히 인수인계 받았는데 그 일이 됩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돼요. 자기 방법을 찾았어요.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으니 이제
그 방법으로 어떻게 숙련의 길을 걷죠. 러닝 바이 두잉을 하죠. 그러면 내 나름대로 방법이 생겼죠. 그 방법은 내가 인수인계를 받은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일까요? 더 복잡하고 안 좋은 방법일까요? 당연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인수인계가 몇 번만 이루어져 보세요. 우리 귓속말 게임 아시죠? 문장 하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귓속말로 더 전달하게 되면 저쪽에서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계속 노이즈가 생겨요. 인수인계 그게 함정이거든요. 인수인계를 통해서 일을 배우는 조직은 무조건 실무자가 자기 선배보다 일을 못해요. 계속 무능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조직은 무능해져요. 그 선배를 능가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대체적으로 키워내요. 이렇게 현상 유지는 조직을 무능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규모까지 성장을 했어요. 아까 성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규모가 성장합니다. 혼란이 가중되죠. 자, 혼란이 가중돼서 이제 일거리들이 사방에 흩어져요. 이제 감당이 안 되죠. 일이 쏟아집니다. 고객 대응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사람 뽑아야죠. 사람 뽑아요. 사람을 딱 뽑으면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작동을 해요. 파킨슨 법칙이 뭐냐? 일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을 만들어요. 사람 때문에 일이 생겨요. 또 하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복잡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작용이 늘어난다 그랬죠? 사람 하나 뽑았더니 일을 서로 나눠 해가지고 일이 줄든가요? 아니면 그 사람 챙기느라고 일이 많아지든가요? 일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상호작용이 늘어서 그래요. 게다가 그 사람은 서툰 사람이에요. 서툰 사람 하나 뽑았더니 이 사람 챙기느라고 오히려 더 바빠져요. 파킨슨 법칙이 작동합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현상 유지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 경영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현상 유지는. 이렇게 성공 공식을 갖고 현상 유지를 하려고 했더니 세상은 이렇게 위로 변해요. 위처럼 이렇게. 벌써 갭이 벌어졌죠. 근데 나는 현상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현상 유지가 안 되고 조직이 더 무능해졌죠. 그러니까 갭이 갈수록 벌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락지대가 점점 벗어나요. 시간이 갈수록 안락지대가 벗어나고 요구사항과 실제 우리 현재 수준의 갭이 점점 더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인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속편에서 이 붉은 여왕, 제가 이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붉은 여왕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하도 많이 인용이 돼서 저도 인용을 해봤습니다. 계속 뛴다는 거 아니에요. 뛰는 이유가 뭐냐? 주변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붉은 여왕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해.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기서 저랑 요 교실에서 가만히 지금 정지된 상태로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구 자전 속도? 지구는 지금 자전을 하죠. 회전을 해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한국이 있는 위도에서의 속도는 시속 1330km입니다. 지금 우리는 1330km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지구는 자전만 하지 않아요. 공전도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초속 30km입니다. 우리는 1초에 30km를 이동하면서 1시간에 1330km의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고 저예요. 근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요? 그 속도만큼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똑같이 뛸 때 우리는 붉은 여왕처럼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게 되는 게 그게 원리입니다. 현상 유지가 되지 않는 이유예요, 그게. 현상 유지 자체가 변화와 혁신이에요. 변화와 혁신이 세상의 속도하고 같을 때 우린 그걸 현상 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는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안정성과 안전함을 헷갈려 버린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직장을 택할 때 어떤 직장 택합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택해요. 안정적인 직장. 사실은 그 친구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안전한 직장을 원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안정적인 것이 안전한 것이다. 그 두 개가 동의어라고 본 거예요. 동의어입니까? 그게 동의어일 때는 고정되어 있는 테이블에 올라가 있을 때만 그래요. 고정되어 있는 테이블 위에서는 내가 막 움직이면 오히려 거꾸로 위험해지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게 안전해요. 변화가 없을 때는.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테이블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밑에가 이렇게 둥그래요.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을 잡아야죠. 중심을 잡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안정적이지 않을수록 안전해요. 내가 안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빨리 떨어져요. 그게 기업 경영이에요. 기업 경영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가 위기를 어떤 각도로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표현과 아까 루이스 캐럴의 그 앨리스 얘기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영에서의 변화의 혁신이라는 것이 때가 되면 한 번씩 하는 것이구나,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변화의 혁신이 그게 아니에요. 경영이라는 거는 붉은 여왕처럼 세상의 속도하고 똑같이 뛸 때 간신히 현상 유지가 되는 게 경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위기가 이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현상 유지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게임이 쉬웠어요. 자, 빨리 쫓아가야 될 모델 찾아. 벤치마킹해. 그죠?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1단 로켓이 이제 꺼져가고 2단 로켓 점화가 필요해요. 이제는 정답 없는 게임을 이미 살고 있어요. 정답 없는 게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학습밖에 없어요.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우리나라 자신감 있는 민족이었죠. 우리는 IMF 의원이기도 국민들이 금 모아서 극복했어요. 리만 사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넘어갔어요. 그 많은 역경들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 잿더미가 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제 지금 위기가 왔는데요. 자신감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신감이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국민들 보면 자신감이 있어 보이질 않아요, 별로. 근데 간혹 가다가 자신감이 있다는 사람을 만나요. 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에 대한 자신감이죠? 자신감도 뭐에 대한 자신감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자신감이죠. 막연한 자신감은 만용이에요. 그죠? 뭐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부심, 자만심과 자신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부심은 뭔가요? 자부심은 우리는 반만년 역사 이런 거 자부심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 한강의 기적 자부심 갖고 있어요. 우리 자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죠? 근데 그 자부심이라는 거는 대상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과거예요. 그죠? 이미 해낸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거나 이전에 해낸 것들을 우리는 자부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 이런 것들도 자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자신감은 뭔가요? 자신감은 성공 공식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 결말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죠? 아까 위기의 본질에 의하면 결말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신감이 원천이 뭔지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잘못된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자신감이 있어요? 그건 두 가지 케이스일 거예요. 하나는 미래가 좀 확실하게 무엇이 일어날지를 내가 아는 상황과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과 이 강연을 하러 나오면서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전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저는 이 슬라이드를 안 보고도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알아요. 다 장악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이 슬라이드 다 빼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해보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던지실 질문의 거의 대부분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일어날 일은 대체적으로 확실성 범위 안에서 일어나요. 이 교실 안에서 갑자기 누가 총 들고 저를 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자신감의 원천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속에서 내가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까 1단 로켓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1단 로켓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2단 로켓을 점화해야 될 상황이면 이제는 불확실성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난 자신 있어요. 자, 어떤 자신이 있을까요? 학습의 자신감이에요. 학습의 자신감. 새로 배워서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내가 들고 있는 무기하고 저게 안 맞을 것 같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은 바로 학습인데, 학습 능력인데 자만심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자만심은 자신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딱 한 가지가 달라요.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만심이 돼요. 겸손이 없다는 거는 내가 버릴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만심이라고 해요. 그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문제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모르는 상황,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 학습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학습, 우리가 평생 해온 게 학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학교에서 그 대학 가려고 그렇게 죽어라 공부하고 뭐 그 뒤에도 얼마나 학습을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해온 학습, 그게 다 그냥 의미 있는 학습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학습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다면은 이런 고민을 할 것도 없잖아요. 그게 정답이라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학습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스타워즈의 요다라는 선생이 있잖아요. 그죠? 요다라는 그 제다이 가르치는 선생, 조그만 그 선생이 한 얘기라고 합니다. 왜요? 배우려면 배운 거 잊어버려야 돼. 바둑의 격언 중에 정석을 배운 후에 정석을 잊어버려라 이런 게 있어요. 바둑 잘 두려면 정석을 배워야 돼요. 근데 정석을 배운 다음에 정석을 잊어버려야 돼요. 왜 그래요? 정석을 알아야만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요. 근데 정석을 잊어버려야만 그 정석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제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런이 핵심입니까? 언런이 핵심입니까? 언런이 핵심이에요. 성인들의 학습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은 백지에서 학습을 해요. 백지에 그림을 그리죠? 어린아이들은 러닝과 언러닝이 반이어요. 반이요. 어린아이들이 언러닝을 하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 공부 다시 해야 돼요. 걔는 시험 잘 못 봐요. 그죠? 어른들은 러닝과 언러닝이 동의어예요. 빠져나가야만 채워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꽉 채워져 있어요. 어른들은 너무나 꽉 채워져 있어요. 여기 언러닝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letting go 하는 프로세스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언러닝은. 그래야 채워질 수 있어요. 이 언러닝이 안 되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요. 그죠? 확증 편향 이런 게 작동을 해요. 우리 인간이 이 불합리한 이 판단하는 인간 그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가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적 지각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그거 봐. 내 생각이 맞잖아. 이 자식 내가 가가지고 이거 가르쳐 줄 거야.
전혀 다르게 읽어요. 똑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책을 읽었는데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다 다르게 읽어요. 자기 경험, 자기의 신념에 맞는 것만 딱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죠? 놀랍죠? 확증 편향도 마찬가지예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얘기한 거에 증거가 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치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하지 않고 러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성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러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버려야 될 게 뭐지? 이걸 초점을 맞춰야 되고,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어도 나의 기존 관념, 기존의 신념에 도전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저자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 책이 읽혀요. 그렇지 않게 되면요, 책을 100번을 읽어도 내가 지금 아는 거를 더 강화해가지고 더 나를 옹고집으로 만들어요. 그 학습은 이 아즈리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 이론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학습이 크게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는 싱글 루프 러닝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do the things better라고 하잖아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는 거. 이게 싱글 루프 러닝입니다. 싱글 루프 러닝은 아주 간단해요. 해본다, 결과를 확인한다,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본다, 내가 뭘 수정해야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개선한다, 다시 해본다. 그죠? 이게 우리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싱글 루프 러닝이라고 해요. 결과를 가지고 행동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이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일을 잘하게 돼요. 숙련도가 높아져요. 그죠? 자, 근데 이 학습은 생각은 못 바꿔요. 생각 못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는 상황에서는 언러닝이 필요해요. 그 언러닝의 프로세스는 우리가 더블 루프 러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더블 루프 러닝은 뭡니까? do the right thing이에요. 위에서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 밑에 더블 루프 러닝은 뭐예요? 올바른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더블 루프 러닝입니다. 그래서 더블 루프 러닝은 내 생각을 만들어낸 내재된 가정, 언더라잉 어썸션, 밑에 있는 전제 조건 가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관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그 밑에 뭔가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알든 모르든 내 밑에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가정 전제 때문에 나의 관점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더블 루프 러닝에 의해서 나의 생각 관점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 생각 관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정 전제 조건들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걸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수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관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지하는 이론과 사용 중인 이론이 다르다라고 아즈리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 고객 감동 액자에 딱 걸렸어요. 이게 뭡니까? 지지하는 이론이에요. 품질 우선, 지지하는 이론이에요. 인간 존중, 이게 다 지지하는 이론입니다. 그죠? 사용 중인 이론은 뭐예요? 실제 작동하는 이론이에요. 인간 존중 이렇게 걸어놨는데 저쪽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막 그래요. 그죠? 채찍과 당근이 난무를 해요. 고객 감동 이렇게 해놨는데 고객하고 회사하고 이해관계가 딱 상충이 됐을 때 회사 쪽에 이익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표방된 거, 지지하는 이론은 뭐냐? 아까 얘기한 액자에 걸려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동되는 거는 사용 중인 이론이죠. 이 두 개가 달리 움직여요. 실제로. 그래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일을 더 잘하게 만들고 숙련도를 높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지만 생산성을 높이고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싱글 루프 러닝의 사이클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위기, 우리가 본질적인 위기에 있어서 1단 로켓에서 2단 로켓으로 바꿔 타야 될 경우에는 1단 로켓에 내재된 가정들, 거기에 습관들, 관점들,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언러닝을 해야 돼요.
1단 로켓을 떨구고 버려야만 2단 로켓이 점화가 돼요. 이 세컨드 루프 러닝을 해내지를 못하면 조직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더블 루프 러닝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냐? 러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언러닝이에요. 언러닝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발을 디디고 있는 거, 나의 신념, 이게 꺾이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패러다임 혹은 멘탈 모델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패러다임부터 출발할게요. 지금 제가 멘탈 모델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멘탈 모델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패러다임부터 출발을 하면 패러다임은 뭐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쉽지 않은 이 혁신적인 변화죠. 혁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볼루션 그러면 패러다임의 변화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에볼루션 그러면 패러다임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개선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볼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요타에서도 마찬가지로 린 경영, 도요타 TPS나 린 경영에서도 가이각구, 이거 개혁이라 우리말로 개혁이죠. 가이각구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 자체를 완전히 혁신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가이젠은 그 혁신된 구조 안에서 무엇인가 더 나아지는 걸 카이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각구에 해당되는 거지.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패러다임은 어떤 때 전환이 되느냐? 이거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건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1962년도에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제 드디어 학문의 영역으로 이 용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과학 쪽에서 주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회과학으로 넘어오면서 경영이고 어디든지 다 쓰여요. 근데 그 패러다임은 어떤 때 바뀌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때 바뀌는지. 패러다임은 아무 때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은 기존 패러다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전까지 타이타닉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 배를, 왜 그 타이타닉 보셨잖아요. 안에서는 여전히 파티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패러다임을 고수했을 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데 그 집안에 있어서는 나의 생존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걸 알 때 나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하는 걸 알았어요. 그 타이타닉 영화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가 막 침몰하는데 어떻게 하죠?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왜 침몰하는 배에서 안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 죽으니까. 그죠? 그 배에 남아있으면 그래도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근데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죠. 그 작은 가능성,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안간힘을 쓰죠. 이 사람들이 언제 이 배를 떠나요? 갈아탈 배가 있을 때 떠나요. 그죠? 집안에 있는 사람이 집안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도 바깥이 더 위험하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알고 갈아탈 배가 왔을 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점과 생각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패러다임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작년에 했었던 아카데미 강의에서도 아마 그걸 들으셨던 분들은 몇 차례를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리더, 오래된,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리더들 개과천선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위에 계신 분들 가서 생각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더블 루프 러닝은 그렇게 안 바뀝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바뀝니다. 실제로. 그거는 자기가 처절하게 이 두 가지를 깨달을 때만 바뀌어요. 자, 얼마나 이게 어렵냐. 토마스 쿤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어떻게 이제 출발하냐면요. 이 패러다임이 이제 정상과학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 시대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정상과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이걸로 설명 안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확증 편향, 아까 얘기한 선택적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로 아웃사이더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에 의해서 기존 패러다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제기가 계속 되다가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존의 패러다임이 설명 못하는 걸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설명하는 게 늘어나서 기존의 걸로는 말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얘가 그걸 다 설명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 봐라.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배가 우리를 구하러 온 거예요. 절로 갈아타면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글로 갈아탔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업적을 전부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해도 글로 갈아타는 순간 자기는 아주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고수를 해요. 못 버려요. 기존 패러다임의 이해관계가 많고 기득권일수록 못 버려요. 최후까지 장렬하게 전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토마스 콘은 종교의 개종과도 같다 그랬어요. 종교 개종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그죠? 지금도 어려운데 1962년은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상사 이런 분들 가가지고 패러다임 바꾸셔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전개하세요. 남 생각 못 바꿉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의해서 패러다임과 멘탈 모델이 형성이 돼요.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 사업에 대한 관점,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돈 벌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다. 우리 숭고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전혀 사업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관점.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 사람을 우리 X이론, Y이론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같이 공부할 겁니다. 사람을 어떤 선하게 볼 거냐 그렇지 않은 존재로 볼 거냐. 여러 가지 관점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관점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형성되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의 고유한 어떤 방식들이 있어요. 고유한 일을 하는 방식, 어떤 절차, 매뉴얼, 리더십 발휘의 스타일, KPI, 인사제도, 그 회사의 전통, 관습, 심지어는 지역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얽혀서 그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의사결정의 준거로 삼아요. 거기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멘탈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게 패러다임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죠. 그게 그 회사의 성공 공식의 가장 근간, 밑바닥을 형성해요. 그 성공 공식에 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성공 공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럼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바꿔야 되는데 얘는 러닝 중에 어떤 러닝이에요? 더블 루프 러닝이면서 언러닝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경영자가 할 일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 책임을 지시는 분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멘탈 모델의 변화는 경영자의 책임이거든요. 그거를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고 위쪽의 방법을 계속 추구해봐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이 멘탈 모델은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지만 가장 체계적으로 언급이 된 거는 피터 생게라는 사람의 이렇게 Fifth Disciplin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뭐 경영 명저 중에 명저죠. 경영 명저를 100권을 꼽든 50권을 꼽든 30권을 꼽든 항상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반열에 올라가 있는 책이에요. 학습 이론, 조직 학습 이론의 선구자죠. 거기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옛날엔 제후 경영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이제 학습하는 조직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시중에서 팔리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5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 5가지 나중에 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 멘탈 모델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우화로 쉽게 푼 게 네안데르탈인의 그림자라는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도구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톱 갖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은 도끼를 생각하고 있죠. 둘이서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서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해요. 자,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얘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터 생게는 멘탈 모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이미지, 우리의 사고나 행동을 익숙한 방식에 묶어놓은 이미지만 한다. 여기 정신 모델, 멘탈 모델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흔하게 우리는 멘탈 모델의 존재 여부나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멘탈 모델이 무슨 명문화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를 해놓은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조금만 역사가 있는 조직이면 그 조직 구성원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그런 준거가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효하면 안락지대는 안전지대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그 벗어나죠. 이 벗어난 거를 다시 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멘탈 모델을 바꿔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 멘탈 모델이 바로 세상에 접근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통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 멘탈 모델을 거쳐서 세상을 봐요. 조직 구성원들은. 이 세상을 고지고대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거기에 경영자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쳐요. 경영자들만이 바꿀 수 있어요. 멘탈 모델은. 그리고 실제로 이 멘탈 모델이 작동하는 그 로직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학습 사이클인데요. 세상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학습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멘탈 모델의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준거에서 의사결정 규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이 돼서 그거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멘탈 모델은 일종의 필터 작용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 패러다임으로부터 정신 모델이 나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이렇게 미치죠. 그걸 통해서 행동이 결정되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바꾸면 되죠. 바꾸는 게 행동이에요. 우리 구성원들이 행동을 바꿔야 되겠어요. 컨설팅을 받아요.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들어와서 뭐 가르쳐주고 나갑니까? 뭐 가르쳐 나가요? 방법론 가르쳐주고 나가고, 이 방법론을 적용하고 도구 주고 나가죠? 페이퍼 몇백 장 만들어 놓고 나가죠. 그리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이 밑에 걸 안 건드렸어요. 이 밑에 게 문제가 없으면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컨설팅 받을 정도면은 이 밑에 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경영자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직원들의 행동이라든가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당신들 들어와서 얘네들 좀 어떻게 좀 해줘. 열심히 그걸 손을 봐요. 실제로는 이 밑에 게 더 문제죠. 그래서 멘탈 모델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싱글 플러닝, 더블 플러닝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걸 다시 쉽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싱글 플러닝이에요. 그걸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적응적 학습이라고 해요. 우리의 행동을 하고 나면은 결과가 나오죠. 피드백을 하게 돼요. 피드백을 받게 돼요. 아, 이렇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아, 이거 개선해야 되겠구나. 목적과 목표와 비교를 해서 갭을 인지를 한 다음에 갭을 메꾸러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 행동이 개선이 되죠. 이게 이제 싱글 플러닝.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일을 잘하게 되는 숙련도를 높여가는, 결국은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고 규범 절차 전략 수립하고 행동을 전환하는 이런 단계의 러닝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멘탈 모델은 더블 플러닝이고 그거를 제너러티브 러닝이라고 해요. 여기서 기존의 멘탈 모델, 우리 이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밑에 있는 가정들이 뭘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준거를 하고 있는, 준거로 삼고 있는 것이 뭘까? 이 행동 밑에 우리가 감추고 있는 생각들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꺼내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오픈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그거에 의해서 기존의 멘탈 모델을 감춰져 있든 드러나 있든 하나둘씩 수면 위로 꺼내놓고 고치는 거죠. 대부분 조직 문화를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학습입니다. 원러닝의 과정이 필요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게 바로 관점의 전환, 고정관념의 달표, 새로운 게임의 규칙,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이 더블 루프 러닝, 제너러티브 러닝에 의해서 멘탈 모델을 바꿔야만 돼요. 항상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직은 대부분의 경우 싱글 루프 러닝에 의해서 학습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언제 그러면 이 제너러티브 러닝을 해야 되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게임의 장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50년 동안 지금 우리의 성공을 이끌었던 그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게임의 룰이 형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일단 로켓이에요. 고도성장기에 우린 추격자였어요. 정답을 빨리 찾아서 빨리 가는 게, 성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익 모델을 탐색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제품 시장 선정한 다음에 실행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실수하면 안 되죠. 실패와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고 러닝 바이 두잉을 통해서 빨리 실행하고 다시 성장을 해요.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았어요. 50년간 돌았단 말이에요. 이 사이클은 뭡니까? 생활의 달인들을 만들어요. 생활의 달인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조직에서요, 사람을 전환 배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부장한 사람, 차장한 사람, 과장한 사람, 대리한 사람이 있어요. 사원도 한 3년 차 정도 되는 사원이 있어요. 그 중에 딱 2사람만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누구 받으실래요? 부장, 차장 받으실래요? 사원 대리 받으실래요? 다 사원 대리 받아요. 왜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연봉도 높고 수십 년 일한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안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사를 나갔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치킨집 하죠. 20년 동안 내가 일을 했는데,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왜 나가서 치킨집을 해요? 거기에 달인들이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생활의 달인이니까. 생활의 달인이 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숙련가예요. 우리는 숙련가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문제가 돼요. 이제 사람을 육성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돼요. 학습은 반복 실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반복 실행에 의해서 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와 시행착오는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반복하는 사람들 제거해야 돼요. 자, 아까 2단 로켓 이 게임이잖아요. 2단 로켓은 지속 경영이 필요해요. 단기적인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오랫동안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속 경영입니다. 착한 경영이 추구하고 나고 똑같아요. 사명과 사업의 목적을 알고 고객을 확인하고 도전 목표를 담대하게 세우고 나서 과제를 도출한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 발씩 그 목표에 다가가는 거죠. 계속 러닝 바이 빌딩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센세이가 돼요. 센세이. 선생님이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돼요. 그 조직에서도 인정받지만 그 조직을 떠나서도 밖에 나가서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오마가 다 할 수 있어요. 전문가 멘토를 키우게 되죠. 학습은 축적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시행착오는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학습이에요. 그 자체가 학습입니다. 아주 소중한 학습이에요. 바로 관점의 전환, 그리고 노하우의 습득, 지식도 알아야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1단 로켓에서 2단 로켓으로 가는 이 관점의 전환,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호가 봉착하고 있는 위기에서 생존을 보장받는 조직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착한 경영의 체계를 하나씩 짚어갈 거예요. 착한 경영에 저는 이렇게 3개의 바퀴를 얘기를 합니다. 작년의 버전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공유 목적과 공헌 의지, 협력 규칙, 이 3가지의 바퀴. 이 3가지의 바퀴가 대충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이 정의와 설명은 1편, 여러분 보고 오신 1편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걸 잘 보시게 되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기회가 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붙여놨는데,
각각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열 몇 번의 강연들은 여기 있는 작은 바퀴들을 다 한 번씩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3번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더 길게 될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다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또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